자, 이번 시간에 제14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차 시에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48쪽, 49쪽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오늘은 고려의 사회와 사상.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고려 사회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고려시대 신분제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고려시대 신분제도는 신라에 비해서, 즉 고대 사회에 비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잘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과서 48쪽에 있는 신분구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어줍지 않게 잘 못 그리는 그림으로 그림을 그렸으니까 한번 보면서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48쪽에 나오는 고려시대 신분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 고려시대 신분제도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게 되는데, 고려시대의 신분구조를 보게 되면 문무양반, 그리고 서리와 향리와 남반,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하급장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바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중간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중간계층에 해당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농민과 상인과 수공업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향부곡소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평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인으로서는 공사, 노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은 크게 몇 개로 나눠지냐? 4개로 나눠진다. 고대 사회하고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알고 있죠? 중간계층이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여기 나오게 되는 귀족, 그리고 평민, 천민,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는 처음으로 중간계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볼 때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자, 양인은 문무양반, 그리고 중간계층, 그리고 평민, 요 3개의 신분이 바로 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공사노비라든지 기타 천역에 종사하게 되는 사람들, 천한 역할이라는 얘기죠.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천인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양인과 천인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신분의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인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유민, 그렇죠,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천인은 비자유민이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지배계층이냐 피지배계층이냐, 즉 지배를 하는 사람이냐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로 나누게 되는데, 되게 지배계층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호라고 부르는 계층입니다. 자, 정호라고 하는 계층, 이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민과 천민은 뭐가 되냐, 피지배계층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인이냐 천인이냐로 나누는 방법, 그리고 지배층이냐 피지배층이냐,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배계층에서 문무양반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중간계층,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나눌 기준은 뭐냐? 아니, 지배계층인데 누구는 양반이라고 불려지고 뭐 혹은 귀족이라고 불려지고 중간계층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기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신분은 몇 품까지 있게 된다? 여러분 기억해 되면 몇 품? 9품까지 있습니다. 9품. 1품부터 9품까지가 됩니다. 1품이 제일 높은 관등입니다. 자, 그래서 5품 이상. 5품 이상이 되게 되면은 요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귀족입니다. 귀족. 문무양반이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문무양반은 조선에만 나오고 있는데 왜 이게 문무양반이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조금 심화학습을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래전부터 고려 사회를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학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귀족 사회였다, 하나는 문무양반의 관료제 사회였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귀족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해서 문반과 무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하는 계층을 쓰게 됩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사회는 문무양반 즉 귀족 사회가 되게 되는데 이 귀족은 5품 이상이 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나오게 되죠. 어떤 혜택을 받게 되냐면은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지급받습니다.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5품 이상의 귀족에게만 주어져서 세습이 가능한 것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음서제 많이 들어봤죠? 5품 이상 귀족의 자제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도 계속해서 정계에 진출한다. 즉 무시험 전형으로 이제 관직에 나갈 수 있다. 되게 부럽죠?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음서제를 바탕으로 해서 신분을 획득하고 그 신분을 바탕으로 공음전을 계속해서 세습하고 그러면서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5품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계층은 어떻게 되냐? 6품 이하가 되게 됩니다. 6품 이하는 중간계층이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 사람들은 지배계층의 말단에 해당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뭐 서리, 글 쓰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향촌사회, 즉 지방에서의 실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앞 시간에 김한중 선생님께 잘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남반, 누굽니까? 궁중의 하급관리. 그리고 하급장교. 요 사람들까지가 이제 중간계층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문무양반, 즉 귀족과 중간계층의 차이는 몇 품이다? 5품. 1, 2, 3, 4, 5 귀족. 6, 7, 8, 9 중간계층. 혜택이 있다? 없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으로 내려와서 농민과 상인과 수공업자, 각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다? 그렇죠. 농민이죠. 농민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 기억해야 됩니다. 백정이라고 한다. 백정이라고 부른다. 우리 보통 백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도살업자죠. 뭐 소나 뭐 돼지를 잡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흰백자에다가 고물의 정자 이렇게 쓰게 되죠. 흰백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흰옷을 입었다. 관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관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은 뭐가 되는 겁니까?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일 안 하고 오직 뭐만 하는 사람, 열심히 농사 짓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백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인과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부곡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민은 평민인데 하층 평민입니다. 하층 평민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경우에 내가 벌을 받으면서 내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국가의 반역에 뭐 연루가 되었던 마을이거나 혹은 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쉽게 그냥 동조해버리거나 하는 이런 지역이 벌 받는 개념으로 일반 평민이 살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군현이라고 그러죠. 군현보다 한 단계 아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향부곡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떨까요? 좀 벌 받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내죠. 교육의 기회 없죠. 거주 이전에 제한받게 되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향과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수공업 혹은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에 거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어디입니까? 에버랜드 있는 곳이 처인구거든요. 그 처인구와 용인 처인구가 옛날에 이러면 처인부곡이었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인부곡. 그 다음에 소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공주, 명합, 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민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민으로서는 공사, 노비가 나오게 되죠. 노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노 무슨 뜻입니까? 노는 남자 종을 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는 뭘 얘기하게 된다? 여자 종을 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노비라고 하는 개념은 남녀 종을 합쳐서 부르는 말을 우리가 노비라고 하는데 주인이 누구냐? 국가나 관청처럼 공적인 곳에 포함된 노비를 무슨 노비? 공노비. 그리고 개인, 사적인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를 뭐라고 하냐? 사노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천역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화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도산업자들이죠. 그 다음에 뱃사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대, 제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뭐가 된다? 노비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기준 좀 잡아봤습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팁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럼 신분의 이동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고대 사회는 신분 이동이 된다 그러던가요? 거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질문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고려시대 신분에서는 이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신분의 이동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다.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제한적이지만 신분의 이동은 가능했던 사회가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신분 제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 양인과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하게 된다? 천인으로 구분하게 된다. 자유민이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분 방법이 있죠. 뭡니까? 지배층, 그리고 피지배층으로도 이제 구분을 하게 된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배계층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종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종호, 지배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역을 부여받았던 바로 지배계층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들, 지배계층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문무양반.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귀족이라고 한다. 귀족. 사실 우리는 이게 더 익숙할 겁니다. 자, 귀족은 어떻게 됩니까? 몇 품 이상? 5품 이상을 얘기하게 된다. 혜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아까 어떤 혜택 받았죠? 공음전. 그 다음에 음소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귀족들은 누구랑 결혼을 할까요? 그렇죠? 왕실과 결혼하거나 귀족은 귀족끼리 결혼하거나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은 어떤 귀족으로 발달하게 되냐? 하나의 문벌을 짓게 되는 문벌 귀족으로 이제 성장 발달을 해 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중간 계층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6품 이하가 되게 된다. 6품 이하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바로 누가 되냐? 서리라든지 그 다음에 향리라든지 그 다음에 남반이라든지 기타 하급 장교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백정과 천인에 대한 이야기, 백정과 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죠? 그렇죠. 피지배층이죠. 자, 이 사람들은 피지배층이다. 그런데 백정과 천인은 똑같은 피지배층이라 하더라도 차이는 있었죠. 아까 백정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인. 그 다음에 천인은 말 그대로 천인.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백정과 향부곡 소민은 아까 양인에 포함됐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정은 바로 누구냐?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안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안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 농민들이 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도살업자 그러나 고려시대는 일반 백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유민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게 되는 수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수취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죠? 세금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행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세금 종류 크게 세 가지 나오게 됩니다. 세금의 종류 크게 세 가지가 나온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전세. 이건 뭐죠? 토지세입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토지세가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하게 되는, 특산물이니까 뭐가 될까요? 쌀간이죠.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특산물을 뭘로? 현물로 납부하게 되는 공납이 있다. 세 번째,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죠? 노동력을 징발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세금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전세,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조세라고도 보통 많이 부르죠. 조세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토지를 경작한 대가로 납부하는 것. 그 다음에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것.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징발하게 되는데 요거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입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 혹 다른 교과서 15세라고도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현혹되지 않으면 됩니다. 뭐 우리가 16살이라도 만으로는 15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 16에서 60세까지가 된다. 노비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다. 양인이라고 했습니다. 양인 이상. 자, 이렇게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백정들이 갖게 되는 의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향부곡소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이 사람들은 뭐라 했죠? 하층민 집단이었다. 여기 나오는 향과 부곡은 뭐? 농업. 여기 나오는 소는 뭐 하는 거?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거나 광업에 종사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일반 백정들은 그럼 어디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군과 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일반 군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대우 아니면 낮은 대우, 그렇죠,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더 많은 세금의 부담이다. 세금의 부담이 굉장히 컸다,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뭐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과거에 응시하거나 거주에 이전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뭘 받는다? 제한을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도 이제 무신집권기로 들어가고 원간섭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몽고와의 전쟁에서 뭐 공을 세운다거나 뭐 명확히 난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군과 현으로 이제 승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향부곡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되면 조선 태종 이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나오는 향부곡소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광범위하게 존재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언제 없어지게 된다? 그렇죠.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조선 초기에 이것은 점점 없어져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민 나오게 됩니다. 이 천민의 대다수는 뭐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노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일단 재산으로 간주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매매와 상속과 증여의 대상이 되게 된다. 매매, 사고 파는 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다. 증여, 선물, 야 이번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 하나 가져. 증여의 대상이 된다. 재산으로 간주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천즉천의 원칙을 갖게 된다. 자, 일천즉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모 중 한쪽이 노비가 되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은 뭐가 된다? 노비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법으로 일천즉천, 한 사람이 천하면 즉 거기서 태어난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인이 누구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공노비하고 사노비로 나눠지게 된다. 공노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가나 관청처럼 공적인 곳에 있는 노비를 공노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청에 있으면서 거기에 자벽을 하는 사람들을 무슨 노비라고 하냐면 이벽노비라고도 합니다. 이벽노비.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입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깥에 별도로 거주한 노비가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 외거 노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떨까요? 이병 노비가 편할까요? 외거 노비가 편할까요? 아무래도 외거 노비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 일정한 액수를 납부해야 되는 이른바 신공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노비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인하고 함께 거주한다. 솔거노비.
솔자가 무슨 솔자입니까? 거느릴 솔자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거느릴 솔자입니다. 주인집에서 살고 있는 노비입니다. 우리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온 노비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노비가 있냐? 역시 외거 노비가 있다. 역시 신공의 의무를 지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거 노비는 주인과 별도로 거주하게 되면서 신공의 의무, 신공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신, 내 몸신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그 공납과 같은 것을 납부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백정과 천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려시대 광범위하게되는 이 전시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전시과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제도였던 전시과가 교과서에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지제도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직역에 대한 대가. 자, 직역에 대한 대가로 이제 대가가 맞나 대가가 맞나 대가라고 합시다. 그냥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게 된다. 한마디로 먼저 일을 한 대가로 받는다. 이해됐죠? 뭘 받습니까? 소유권이야 수조권이야? 설명했죠? 수조권 받습니다. 수조권 무슨 뜻?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조권을 받게 된다는 것.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전시과일까요? 전시과는 토지를 두 개를 나눠줘서 그렇습니다. 전시과,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게 된다. 전지라고 할 때 저는 밭전자,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경작지입니다. 경작지를 얘기하는 거고, 시지라고 할 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땔감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다. 땔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렇죠. 임야가 되겠죠. 임야나 뭐 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왜 전시과가 되게 되냐면 일을 한 대가로 토지를 나눠주는데 토지의 종류를 하나를 주느냐? 아니죠. 두 개를 준다. 전지와 시지를 함께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대상을 우리가 얘기하면 문무관료를 일을 하게 되는 문무관료를 몇 등급으로 18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해서 지급하게 된다. 뭘 지급한다고? 수조권입니다. 수조권 18개의 등급으로 나눈다. 아니 선생님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18일까요? 뭐 10이면 10, 20이면 20 하지 왜 하필이면 18개의 등급이냐?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아까 관품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9품까지 있다고 그랬죠. 9품,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종3품, 9 곱하기 2가 되니까 18개다. 알겠죠? 그래서 18개의 등급으로 나눠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무관료, 직역에 대한 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퇴직을 하거나 사망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에 어떻게 된다?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귀족은 뭐 먹고 살아요? 귀족 아까 얘기했죠. 뭐 먹고 삽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뭐가 있죠? 어디 갔나? 자, 귀족들에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 공운전 이것 받은 사람 되죠. 그러면 하급관리는 뭐 먹고 살까요? 그거는 한인전과 구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참고서나 교과서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인전이라든지 뭐 구분전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간략하게 전시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한처럼 신분의 상승은 가능한 사유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신분의 상승은 어떻게 된다? 대단히 제한적이지만 어떡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인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분의 상승이 가능하다면 우리 그 신라에서 나오게 되는 골품제. 자, 신라의 골품제 사회에 비해서는 어떤 사회가 됩니까? 더 폐쇄된 사회다? 아니면 개방적 사회다? 그렇죠. 개방적 사회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케이스를 스님이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49쪽에 보게 되면은 밑에 이 그림으로 우리가 그 사파를 통해 가지고 49쪽에 그 경우를 좀 뭐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향리가
향리 뭐였죠? 중간계층이었죠. 향리가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가 되게 된다. 지금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귀족으로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고려초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거란과의 전쟁도 있었고 뭐 좀 지나와서 뭐 몽골과의 전쟁. 여기서 전공을 지어서 무관이 되게 된다. 무관, 문반, 무관, 무반 된다. 이것도 역시 귀족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백정. 일반 백성들이 잡관을 통해서 종호, 뭐가 되죠? 지배층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케이스도 생겨날 수 있다. 요거 이제 잘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 외거노비들이 있게 되는데 외거노비는 주인하고 별도로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인하고 별도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의 땅을 막 관리하면서 생활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개인적으로 돈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땅을 경작해서 주인에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산에 가서 땔감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자기가 자기 신분을 사는 거죠. 주인한테 갑니다. 나으리 제가 이만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대개의 주인들은 착한 주인들은 그죠. 아이고 참 수고했다. 그래 그럼 네 신분 네가 사도록 해라. 나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뭐가 됩니까? 백정이 되는 거죠. 가능합니다. 기억해 둡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지선다 딱이네. 그죠? 요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향부곡소 주민들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이 사람들 일반 군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분적으로 굉장히 낮았다고 그랬죠. 자, 신분해방운동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알고 있죠? 공주 명학소에 일어나는 망소인난. 망소인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요게 그렇죠. 명학소에서 일어났죠. 근데 이 난이 너무 크게 일어나게 되니까 정부에서 회유합니다. 그래 명학소 소원했냐? 그럼 이름 바꿔줄게. 대신 너희는 말이다.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충순현으로 바꿔주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학소의 소가 충순현의 현으로 승격을 하게 된다.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몽항쟁.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인부곡 김윤우 장군. 그죠? 자, 그랬을 때 몽고군이 왔을 때 김윤우 장군이 살리타를 뭐 활로 쏴 죽이고 이러면서 이기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 처인부곡도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신라의 골품제 사회보다 보다 더 개방적 사회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즘 뭐 우리 사회가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아주 개방적인 사회로 발전을 건강하게 발달하고 있는 사회가 되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의 그 모습에서 여성의 지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걸 뭐 잘 보진 않지만 조선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여성들의 어떤 신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려시대 그러지 않습니다. 고려시 여성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냐면 남성과 대등하다. 자, 이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남성과 대등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혼인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고려시대의 혼인제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대릴사위제가 보편화됩니다. 자, 대릴사위제 알고 있죠? 사위를 데려오는 겁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남귀여가혼 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남귀여가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게 되냐면 이런 거죠. 남자가 일단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여자 집에서 일정 기간 삽니다. 뭐 그게 1년이다, 2년이다 이거 따지지 말고요. 상당 기간 여자 집에 살다가 나중에 되어서 본가로 돌아오는 형태. 그걸 남귀여가혼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벌써 대릴사위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의 파워가 좀 세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부일처제가 되고 있다. 첩 거느리는 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일부일처제가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대개 이제 남자는 20살 정도, 그리고 여자들은 16살, 18살 내외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될까? 자, 뭐가 나오냐면 여성의 재가는 어떻게 될까?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여성 재가 못했죠. 고려시는 여성의 재가가 허용되고 있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재가가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결혼은 이제 갑자기 신데렐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같은 신분에서 주로 이제 그 신분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성들의 지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하고 어떻게 된다? 대등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하고 대등해지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시는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들 더 많이 주고 장남 이만큼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이 똑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적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호적에는 태어난 순으로 기록되고 있다. 뭐 호적에서 아들만 먼저 쫙 정리하고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뭐 큰딸, 둘째딸, 셋째딸 시집갔으니까 빼고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 태어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역시 49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 밀양박씨의 호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호적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누가 모시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불러서 해야 되냐 그러는데 고려시는 아닙니다. 딸도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제사가 가능하다. 딸도 제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제례. 상제례가 뭔지 알겠죠? 상은 장례식, 제례는 제사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누가 더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복을 입을 때에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상복을 입을 때에도 친가와 외가가 동일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친가와 외가가 동일하게 상복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음서의 혜택. 음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를 보지 않고도 무시험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거다. 여러분 되게 부러워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사위, 외손자도 포함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음서의 혜택을 받을 때는 뭐 아들이나 친손자나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위도 외손자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이 여성의 지위에 관련된 건 수능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 요거 포인트입니다. 요거 잘 보시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15차 시에 들어가게 되면 유교 그리고 불교의 일부, 불교 일부를 정리해서 15차 시를 다음 시간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